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호텔은 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보시면은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로 분류는 하고 있는데 그 세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간단하게 내용들이 있고요. 오늘은 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보시면 숙박시설이라고 있고 어, 가에 이제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형 숙박시설, 그다음에 나의 관광 숙박시설, 다의 다중생활시설, 라의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비슷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이렇게 건축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좀 하고 있고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보시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많이 들어본 호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용어의 정의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라고 보시면은 1항 2호에 호텔업의 종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정리에서 이제 일반 숙박시설이 있는데 일반 숙박시설은 단기 체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일반 숙박시설은 여관, 여인숙, 모텔, 일반적인 숙박업소 등을 이제 저희는 일반 숙박시설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장기 체류 목적이 있죠. 요거는 이제 한때 이제 부동산 투자처로 각광을 좀 받았었는데, 주차나 발코니에 대한 장점이다. 요거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우선은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체류 목적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 외에도 취사, 세탁 등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숙박시설을 말을 하고, 관광객, 출장자 등이 이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주거와 숙박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형은 아파트하고 레지던스와 유사하나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레지던스 호텔 자체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한때 많이 했다가 지금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각광을 받던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호텔이기 때문에 그 생활형 숙박시설은 발코니 설치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준주택의 용도로 사용됐던 게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게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은 이제 2025년도에는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발코니 설치를 불허했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따라서. 오피스텔은 발코니를 확장은커녕 이제 발코니 설치 자체도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서비스 면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조금 작게 느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30평 초반대로 들어가면 일반적인 아파트의 20평대 초중반 정도의 평형의 사이즈가 서비스 면적의 차이 때문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서 발코니를 설치를 하다 보니 서비스 면적이 그만큼 생기겠죠. 준주택인데도. 그래서 이제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좀 좋았었고, 그 다음에 주차 대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는 주차 대수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주차 대수가 그렇게 이점은 아니지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주차 대수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하를 한 개층을 더 파거나 덜 파거나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호실당 주차를 받는 게 아니고 면적당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이고요.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 그 숙박시설이죠. 그 숙박시설의 용도죠. 건축법에서는 찾아보시면 여기 없습니다. 여기에 없고, 유락시설도 숙박시설이 시설 면적 200제곱미터당 한 대가 되어 있는데, 시설 면적 200제곱미터당 한 대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시설 면적이라고 하면은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용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기계 전기실 뭐 이런 공간들 다 포함해서 면적이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가 안 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세대당 한 대나 아니면 한 대 반, 뭐 1.5대 이런 식으로 1.5대나 많게는 1.67대까지도 가는데
그렇게까지 공동주택을 설치를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세대당 한 대가 안 되게 설치가 할 수가 있으니 그런 점에서 이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죠. 그래서 많이 건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뭐 엮여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이 있는데 관광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류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중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만 다중생활시설로 이종 근린 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5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다중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요거는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중생활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앞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비슷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분류에 명확히 속하지 않는 새로운 숙박시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유 숙박이라든지 특수 레지던스형 숙박시설, 아니면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두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비슷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건 향후에 어떤 숙박시설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는 숙박시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 그 다음에 관광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는 있는데 법적인 성격과 인허가 절차 운영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시기 전에 확실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획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정리를 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